올해 초였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내에 가족 단위 캠핑 동호회가 생겼고 아내가 먼저 제안해 왔습니다. 우리도 한번 같이 나가보자. 애들도 좋아할 것 같고 이웃들이랑도 친해지면 좋잖아. 처음엔 별 생각 없었습니다. 주말마다 집에만 있기도 그렇고 아이들한테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동의했죠. 동호회는 생각보다 체계적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모였고 총 5가족이 함께 했습니다. 처음 만난 날 다들 자기소개를 하며 인사를 나눴는데 그 중에 유난히 말이 많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B씨였습니다. 아이가 하나 있는 40대 중반 남자였는데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인사성도 밝고 캠핑 장비에 대해 잘 알고 있어서 초보인 저한테 여러 조언을 해주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뭔가 미묘하게 불편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말투가 좀 과하달까요? 여자 회원들한테 유독 친절했고 농담도 자주 던졌습니다. 제 눈에는 그냥 사교적인 사람 정도로 보였지만 B씨의 아내는 항상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말수도 적었고 모임에서도 구석에 앉아 있는 경우가 많았죠. 부부 사이가 안 좋은가 보다.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남의 집 일이니까요. 문제는 아내였습니다. 평소 낯을 많이 가리던 사람이 B씨 앞에서만큼은 달랐습니다. 농담에 크게 웃고 자주 눈을 마주치고 대화도 오래 이어갔습니다. 처음엔 친해지려고 노력하는구나 싶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정도가 심해졌습니다. 2번째 캠핑 때였습니다. 텐트를 치는 과정에서 아내와 B씨가 한조가 됐습니다. 원래는 각자 가족끼리 치는 게 맞는데 B씨가 초보들은 도와줘야죠 라며 자연스럽게 우리 텐트 쪽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그 도움을 기쁘게 받아들였죠. 고마워요, B씨. 저희 남편은 손재주가 없어서. 그 말에 B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좋아서 하는 건데요. 형수님도 배우면 금방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형수님. 그 호칭이 묘하게 거슬렸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까운 사이도 아닌데 말이죠. 하지만 아내는 그 호칭에 전혀 어색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3번째 캠핑부터는 더 이상해졌습니다. 아내가 준비하는 음식의 양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평소에는 우리 가족 것만 간단히 싸던 사람이 이제는 새벽부터 일어나 여러 가지 반찬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가져가면 무거운데. 제가 말하자 아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눠 먹으려고. 다 같이 먹으면 더 맛있잖아. 그 말 자체는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캠핑에서는 음식을 나눠 먹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런데 캠핑장에 도착해서 보니 아내가 싸온 도시락 중 일부는 다른 사람들 것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특별히 정성 들여 만든 티가 났거든요. 그중 하나를 B씨가 받아들었고 와, 이거 제가 좋아하는 반찬인데 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내도 같이 웃었죠. B씨가 좋아하는 반찬을 어떻게 알지?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저는 그냥 넘겼습니다. 어쩌면 동호회 단체 채팅방에서 음식 얘기가 오갔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의 휴대폰에서 자꾸 알림이 울렸거든요.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요. 평소 같으면 바로 확인하던 아내가 그날은 휴대폰을 뒤집어 놓은 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누구야? 제가 묻자 아내는 그냥 단체방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답했습니다. 그리고는 금방 잠들어 버렸죠.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뭔가 찝찝한 기분이 계속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도 내가 예민한가 보다라고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4월 캠핑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바람이 많이 불었고 텐트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제가 허리를 삐끗했습니다. 순간 허리에 전기가 오르는 느낌이 들면서 움직일 수가 없었죠.
다른 아빠들이 저를 부축해서 차까지 데려다 줬고 저는 뒷좌석에 누워 쉬고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아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아니야, 좀 쉬면 나을 것 같아. 당신은 텐트 좀 정리해줘. 그럼 B 씨한테 부탁할게. 금방 올게. 아내는 그렇게 말하고 다시 캠핑장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차 안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허리의 통증을 참고 있었죠. 아내가 돌아왔을 때는 이미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텐트가 생각보다 안 깨져서. B 씨가 도와줘서 겨우 했어. 아내의 얼굴은 약간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땀도 흘렸고 머리카락도 조금 흐트러져 있었죠. 그냥 텐트 정리하느라 힘들었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온 후 아내의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캠핑 준비에 유난히 신경을 많이 쓰기 시작한 겁니다. 새 옷을 사고 화장품도 바꾸고 심지어 운동까지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요즘 나 자신한테 좀 신경 쓰고 싶어서. 맨날 집에만 있으니까 우울하더라고. 그 말도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전업주부로 아이들만 돌보다 보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기 쉬우니까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응원했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야. 내가 행복해야 우리도 행복하니까. 아내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웃음 뒤에 뭔가 다른 감정이 숨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5월이 되자 동호회에서 특별한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는 일반 캠핑장이 아니라 글램핑장으로 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텐트를 칠 필요도 없고 시설도 좋아서 가족들이 편하게 쉴 수 있다는 설명이었죠. 아내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여보, 이번엔 글램핑이래. 좋지 않아? 그래, 좋네. 나도 텐트 치는 거 힘들었는데. 우리는 그렇게 글램핑을 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글램핑장에서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걸요. 출발 전날 밤 아내는 평소와 다르게 짐을 꼼꼼히 챙겼습니다. 옷도 여러 벌 준비하고 화장품 파우치도 따로 챙기더군요. 심지어 향수까지 새로 샀습니다. 향수까지 가져가? 캠핑장에서? 응, 그냥 기분 전환용. 요즘 이 향 좋아해서. 그 향수 냄새를 맡는 순간 뭔가 낯설면서도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자극적인 향이었거든요. 평소 아내가 좋아하던 은은한 향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향이 좀 센데? 그래, 나는 좋던데. 요즘 유행하는 거래. 아내는 그렇게 말하고는 가방 안에 향수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우리는 글램핑장으로 출발했습니다. 도착한 글램핑장은 정말 깔끔했습니다. 각 동마다 독립된 공간이 있었고 내부에는 침대와 에어컨, 작은 테이블까지 갖춰져 있었죠. 아이들도 신기해하며 이곳저곳을 뛰어다녔습니다. 저녁 무렵 모두 모여 바비큐를 했습니다. 고기를 굽고 아이들은 뛰어놀고 어른들은 담소를 나눴죠.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아내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B 씨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둘이 뭔가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었죠. 그 자체는 이상할 게 없었습니다. 다들 섞여서 대화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뭔가 거리감이 없어 보였습니다. 너무 편해 보였달까요? 그때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황급히 각자의 숙소로 뛰어갔고 저도 아이들을 데리고 우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큰애 씻기고 올게라며 샤워실이 있는 별관으로 향했습니다.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아내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더군요. 걱정이 돼서 우산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샤워실 쪽을 향해 걸어가다가 문득 옆쪽 글램핑 동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그쪽으로 다가가려는데 창문 사이로 희미하게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2명이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중 1명이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앉은 사람은 B씨였죠. 둘 사이에는 작은 테이블이 있었고 그 위에 과일 접시와 컵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보였는데 묘하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너무 조용하고 너무 가까웠습니다. 제가 창문 쪽으로 한 발짝 더 다가서는 순간 안에서 누군가 제 기척을 느낀 것 같았습니다. 불빛이 꺼졌고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들어가야 하나? 아니면 그냥 돌아가야 하나? 결국 저는 돌아섰습니다.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냥 이야기를 나누던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불안감이 커져만 갔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지 10분쯤 지나서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머리카락이 약간 젖어 있었고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전화도 안 받고. 아, 미안. 샤워하느라 못 들었어. 애가 물 무서워해서 좀 오래 걸렸어. 아내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더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켜보기로 했죠.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계속 그 장면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왜 둘이서만 있었을까? 왜 불을 껐을까? 왜 아내는 그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의심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눈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전부 달라 보였습니다. 식탁에서 밥을 먹을 때도 휴대폰을 옆에 두고 화면을 아래로 향하게 놓았고 알림이 올 때마다 슬쩍 확인하는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감추는 사람의 눈빛이었죠. 요즘 누구랑 연락 많이 하네? 제가 물었을 때 아내는 짧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응, 동호회 단체방. 다음 캠핑 준비하느라 바빠. 그 대답은 거짓이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전부도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체방이라면 굳이 화면을 감춰야 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며칠 후 저는 우연히 아내의 옷장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제가 본 적 없는 옷들이 여러 벌 걸려 있었습니다. 짧은 치마 몸에 딱 붙는 니트, 그리고 평소 아내가 입지 않던 스타일의 원피스까지요. 이거 언제 샀어? 응? 아, 지난주에. 세일해서 몇 개 샀어. 이상해? 아니, 근데 이런 스타일 안 입잖아. 사람 취향도 바뀌지. 요즘은 이런 게 좋더라. 아내는 태연하게 대답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계속 긁혔습니다. 사람의 취향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으니까요. 특히 몇 년 동안 편한 옷만 입던 사람이 갑자기 외출복 같은 옷을 사 모은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6월 캠핑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는 강원도 쪽 산속 캠핑장이었습니다. 아내는 그 공지를 보자마자 제게 물었습니다. 여보, 이번에도 갈 수 있지? 응, 괜찮아. 가자. 저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확인하겠다고요. 캠핑 전날 밤 아내는 평소보다 더 공들여 짐을 챙겼습니다. 거울 앞에서 옷을 여러 번 갈아입어 보더니 결국 새로 산 원피스를 골랐습니다. 그리고 화장대 서랍에서 작은 파우치를 꺼내 가방에 넣었죠. 그게 뭐야? 응? 아, 그냥 간단한 화장품. 사진 찍을 때 필요할 것 같아서. 그 파우치 안에 뭐가 들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표정에서 묘한 설렘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다음 날 캠핑장에 도착했을 때 B씨 가족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B씨는 손을 흔들며 우리를 반겼고 아내도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밝아서 오히려 어색하게 느껴졌죠. 형수님, 오랜만이에요. 오시느라 힘드셨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애들이 신나서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둘의 대화는 자연스러웠지만 뭔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시선이 자꾸 마주쳤고 말끝마다 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텐트 배치를 정할 때였습니다. 누가 제안했는지도 모르게 우리 텐트와 비신의 텐트가 나란히 놓이게 됐습니다. 저는 일부러 다른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여기는 좀 경사져 있는 것 같은데 저쪽으로 옮기는 게 어때? 그러자 아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니야, 여기가 나무 그늘도 있고 좋은데. 그냥 여기 하자. 아내가 그렇게까지 고집을 부리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결국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고 텐트는 그대로 비신의 옆에 설치됐습니다. 저녁이 되자 모두 모여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고기를 굽고 아이들은 풍선 놀이를 하고 어른들은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분위기는 평온했지만 저는 계속 아내의 움직임을 관찰했습니다. 아내는 자꾸 비시 쪽을 쳐다봤습니다. 대놓고 보는 건 아니었지만 무의식적으로 시선이 그쪽으로 향하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비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 아내와 이야기하면서도 고개를 돌려 우리 쪽을 슬쩍 보곤 했죠. 밤이 깊어지자 아이들이 하나둘 잠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른들도 피곤한지 일찍 자리에 들어갔고 캠핑장은 고요해졌습니다. 저도 텐트 안으로 들어가 누웠습니다. 아내도 제 옆에 누웠고 곧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자는 척하며 아내의 움직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1시간쯤 지났을 때 아내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눈을 살짝 뜨고 보니 아내는 겉옷을 걸치고 텐트 밖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발소리를 최대한 줄이며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시 기다렸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텐트 지퍼를 살짝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아내는 화장실 방향이 아니라 캠핑장 뒤편 산책로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는 신발을 신고 조용히 텐트 밖으로 나왔습니다. 멀리서 아내의 뒷모습이 보였고 저는 들키지 않도록 거리를 두고 따라갔습니다. 산책로는 어두웠지만 달빛 덕분에 길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계속 걸어갔고 어느 순간 누군가와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비씨였습니다. 둘은 나무 그늘 아래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대화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분위기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아내는 비씨 쪽으로 몸을 기울였고 비씨는 아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순간 제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머리가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서서 두 사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둘은 일어나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저는 황급히 나무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두 사람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고 작게 웃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다음엔 조금 더 일찍 나올게. 응, 조심해서 들어가. 애들 깰 수도 있으니까. 그 대화를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우연히 만난 게 아니었습니다. 약속된 만남이었던 겁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천천히 텐트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이미 돌아와 있었고 침낭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숨소리는 고르게 들렸지만 자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도 조용히 누웠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너무 많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아침 모두 평소처럼 일어나 조식을 준비했습니다. 아내는 밝은 표정으로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고 비씨는 아이들과 공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어젯밤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익숙하다는 걸요. 거짓말을 하고 감추고 연기하는 것에 너무나 능숙해져 있다는 걸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가 물었습니다. 다음 달에도 캠핑 간대. 갈 거지? 응.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내는 제 표정을 살피더니 이내 휴대폰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작게 미소를 지었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눈치만 볼 수는 없다고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저는 인터넷으로 작은 녹음기를 주문했습니다. 며칠 후 택배가 도착했고 저는 그걸 조심스럽게 숨겨뒀습니다. 이제 다음 캠핑 때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 겁니다. 아내는 여전히 밝은 표정으로 일상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을 챙기고 저녁을 준비하고 웃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웃음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의 휴대폰에 메시지 알림이 왔습니다. 아내는 화장실에 가 있었고 휴대폰은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화면을 봤습니다. 메시지 미리 보기에는 다음 주 괜찮아? 라는 짧은 문장만 보였습니다. 발신자 이름은 비읍이응비읍이었습니다. B씨의 이니셜이었죠. 더 보려고 했지만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비밀번호가 없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설정해 놓았더군요. 저는 휴대폰을 다시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아내는 휴대폰을 들고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안에서 작게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내용은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에 누운 아내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 결혼한 지 8년. 아이도 둘. 그동안 쌓아온 시간들이 전부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확실하게 확인하기 전까지는요. 7월 캠핑까지는 아직 2주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2주 동안 저는 철저히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계획을 세우고 더 이상 당하지 않기 위해서요. 아내는 매일 동호회 채팅방을 확인했고 캠핑 준비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도 나름의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녹음기 배터리 확인, 메모리 카드 준비, 그리고 마음의 준비까지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7월 캠핑은 충청도 산속 계곡 근처에서 열렸습니다. 이번엔 평소보다 거리도 멀고 1박 2일이 아닌 2박 3일 일정이었습니다. 동호회가 생긴 이후 가장 긴 캠핑이었죠. 출발 전날 밤 저는 준비해둔 녹음기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작은 크기였지만 성능은 괜찮았습니다. 최대 48시간까지 녹음이 가능했고 소리도 선명하게 잡아냈습니다. 저는 이걸 아내의 배낭 안쪽 주머니에 조심스럽게 넣어뒀습니다. 아내가 모르게요. 여보, 짐 다 챙겼어? 아내가 방에 들어와 물었습니다. 응, 다 챙겼어. 당신은? 나도 거의 다 했어. 근데 이번엔 좀 오래 있으니까 옷을 좀 더 챙겨야 할 것 같아. 아내는 옷장을 열고 옷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블라우스도 있었습니다. 연한 베이지색의 레이스 장식이 달린 평소 아내 스타일과는 전혀 다른 옷이었죠. 그거 새로 산 거야? 응, 지난주에. 예쁘지? 응, 그런데 캠핑장에 입고 가기엔 좀 아깝지 않아? 아니야, 사진도 찍을 거고. 너무 편한 옷만 입으면 나중에 사진 봤을 때 별로잖아. 아내의 대답은 그럴듯했지만 속마음은 달랐을 겁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옷이었을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일찍 출발했습니다. 차 안에서 아이들은 신나서 떠들었고 아내도 평소보다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휴대폰을 확인하더군요. 누구 연락 기다려?
아니, 그냥 다른 가족들 출발했나 봐서. 단체 채팅방을 보는 척 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다른 대화창을 보고 있다는 걸요. 화면을 슬쩍 가리는 손동작이 그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캠핑장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이미 두 가족이 와 있었고 그 중에 B씨 가족도 있었습니다. B씨는 텐트를 치고 있었는데 우리 차가 도착하자 손을 흔들었습니다. 형님, 어서 오세요. 응, 길이 좀 막혀서 늦었네. 저는 짐을 내리기 시작했고 아내도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내리자마자 B씨 쪽을 먼저 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죠. 그 웃음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더 이상했습니다. 텐트를 칠 자리를 정할 때였습니다. 이번에도 아내가 먼저 나섰습니다. 우리 저기 계곡 보이는 쪽으로 칠까? 경치도 좋고. 근데 거긴 다른 텐트랑 좀 떨어져 있는데. 괜찮아, 애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잖아. 결국 우리는 아내가 정한 자리에 텐트를 쳤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B씨네도 우리 옆으로 왔습니다. 마치 미리 정해진 것처럼요. 저녁 무렵 모두 모여 고기를 구웠습니다. 총 5가족이었고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아이들은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고 어른들은 담소를 나눴습니다. 저도 다른 아빠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아내의 움직임을 주시했습니다. 아내는 음식을 나눠주면서도 유독 B씨네 쪽을 자주 갔습니다. 반찬을 더 챙겨주고 아이 챙기는 걸 도와주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죠. 형수님이 만든 김치 정말 맛있어요. 고마워요. 더 필요하면 말해요. 그 대화 자체는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말투가 달랐습니다. 너무 부드러웠고 너무 친밀했습니다.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이처럼요. 밤이 깊어지자 아이들이 하나둘 잠들었습니다. 어른들도 피곤한지 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아이들을 데리고 텐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저 들어가 있을게. 정리하고 올게. 아내가 밖에 남았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설거지를 한다고 했죠. 저는 텐트 안에서 아이들을 재우며 기다렸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점점 조용해지더니 이내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텐트 지퍼를 살짝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캠프파이어 자리는 정리돼 있었고 사람들은 모두 자기 텐트로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텐트 밖으로 나왔습니다. 주차장 쪽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화장실 쪽도 마찬가지였죠. 그때 계곡 쪽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달빛이 계곡물을 비추고 있었고 그 옆 벤치에 두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와 B씨였습니다. 거리가 있어서 대화는 정확히 들리지 않았지만 분위기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둘은 나란히 앉아 있었고 B씨의 손이 아내의 손 위에 얹어져 있었습니다. 제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머리는 복잡했지만 동시에 텅 비어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둘은 일어나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저는 재빨리 나무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두 사람이 가까이 지나갔고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도 시간 될까? 응, 새벽에 나올게. 다들 자고 있을 거야. 조심해. 들키면 안 돼. 알아, 걱정 마. 그 대화를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우발적인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반복된 익숙한 만남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멀어지자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돌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텐트로 돌아가면 아내와 마주쳐야 하니까요. 거짓말하는 얼굴을 또 봐야 하니까요. 하지만 결국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천천히 텐트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이미 와 있었고 침낭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제가 물었습니다. 설거지하고 정리하느라. 너무 늦었지? 응, 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너무 많아서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두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아내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아침 식사를 준비했고 B 씨는 아이들과 공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체 얼마나 많이 거짓말을 해본 걸까? 점심 먹고 나서 자유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어떤 가족은 계곡으로 가고 어떤 가족은 근처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아내가 제게 물었습니다. 우리도 산책할까? 아니, 난 좀 쉴래. 너 가고 싶으면 다녀와. 그래? 그럼 나 잠깐 다녀올게. 아내는 혼자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10분쯤 지나서 B 씨도 밖으로 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같은 방향으로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따라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하지만 결국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확실히 해야 했으니까요. 산책로는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나무가 우거진 오솔길이었고 중간중간 벤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걸으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숲속 깊은 곳,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벤치에서 그들을 발견했습니다. 아내는 B 씨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있었고 B 씨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봤으니까요.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텐트로 돌아와서 저는 아내의 배낭을 확인했습니다. 녹음기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녹음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저녁 무렵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약간 상기돼 있었고 머리카락도 조금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산책 어땠어? 좋았어. 공기도 좋고 경치도 예쁘더라. 혼자 갔어? 응. 왜? 아니, 그냥. 아내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이제는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날 밤이었습니다. 내일이면 집으로 돌아가는 날이었죠. 저는 녹음기를 조용히 회수했습니다. 아내가 씻으러 간 사이에요. 그리고 이어폰을 꽂아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처음엔 일상적인 소리들만 들렸습니다. 아이들 목소리, 식기 부딪히는 소리,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 하지만 중간중간 또렷한 대화들이 녹음돼 있었습니다. 오늘 밤에도 나올 수 있어? 힘들 것 같아. 남편이 좀 눈치채는 것 같아. 괜찮아, 조심하면 돼. 다음 캠핑 때는 좀 더 멀리 가자. 아이들 없이. 그 대화를 듣는 순간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확신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가 물었습니다. 다음 달 캠핑도 갈 거지? 응.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내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캠핑이 마지막이 될 거야. 이제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모든 걸 끝낼 계획을요.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출근하고 퇴근하고 저녁 먹고 아이들과 놀아주고.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끝낼 것인가? 어떻게 증거를 완벽하게 확보할 것인가? 녹음 파일은 USB에 저장해서 회사 책상 서랍에 넣어뒀습니다. 집에 두면 아내가 발견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또 다른 복사본은 클라우드에 올려뒀습니다. 절대 사라지지 않도록요. 며칠 후 동호회 단체방에 새로운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다음 주말 비아빠 집 근처 공원에서 소풍 겸 회의 어떠세요? 아내는 그 메시지를 보고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아요. 저희 참석할게요. 저는 일부러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나는 좀 쉬고 싶은데. 너 혼자 다녀올래? 응? 혼자? 그럼 애들은? 애들은 내가 볼게. 너도 혼자만의 시간 필요하잖아. 아내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오래 안 있고 금방 올게. 하지만 그날 아내는 금방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에 나갔는데 돌아온 건 오후 5시였습니다. 7시간이나 걸린 거죠. 왜 이렇게 늦었어? 아, 생각보다 이야기할 게 많았어. 다음 캠핑 계획도 짜고 점심도 같이 먹고. 누구누구 있었는데? B씨 부부, C씨 부부, 그리고 운영진 언니. 아내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거든요. 저는 일부러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걸 준비했습니다. 바로 B씨의 아내에게 연락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B씨 아내는 예전부터 눈에 밟혔습니다. 항상 표정이 어두웠고 말도 별로 없었습니다. 남편이 다른 사람들과 웃고 떠들 때도 혼자 멍하니 앉아 있곤 했죠. 저 사람도 알고 있을까? 그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연락을 했습니다. 동호회 연락처 명단에 번호가 있었거든요. 처음 전화했을 때는 받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세 번째의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B씨 댁 맞으시죠? 저 같은 캠핑 동호회 다니는. 아, 네.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경계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말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만나 뵐 수 있을까요? 할 말이 있어서요. 무슨 말씀이신데요? 전화로는 좀.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작은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 괜찮으세요? 우리는 다음 날 만나기로 했습니다. 아내 몰래요. 장소는 집에서 좀 떨어진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회사에서 반차를 내고 카페로 향했습니다. B씨 아내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창가 구석 자리에 앉아 커피를 앞에 두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네, 앉으세요.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뭐라고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먼저 말했습니다. 남편 얘기하시려는 거죠?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분의 눈가가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의심만 했어요. 근데 확신하게 된 건 지난 캠핑 때였어요. 새벽에 일어났는데 남편이 없더라고요. 찾아보니 캠핑장 밖에서 누군가랑 통화하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너무 다정했어요. 집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였죠. 그럼 왜 아무 말 안 했냐고요? 증거가 없었어요. 남편한테 따졌더니 발뺌했어요. 그냥 동호회 사람이랑 이야기한 거라고 예민하게 굴지 말라고 했어요. 그분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 부인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도 확인했습니다. 녹음 파일도 있고 제가 직접 본 장면도 있어요. 녹음 파일이요? 네. 지난 캠핑 때 녹음했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일부 파일을 들려줬습니다. 그분은 들으면서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역시 그랬군요. 진짜였어요.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둘 다 배신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분이 물었습니다.
증거를 더 모을 겁니다. 그리고 끝낼 거예요. 제대로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저도 더 이상 못 참겠어요. 그렇게 우리는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서로가 가진 정보를 공유하고 증거를 모으고 언젠가 이 모든 걸 끝낼 준비를 하기로요. 며칠 후 B씨 아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메시지였습니다. 남편 휴대폰 확인했어요. 단체방 말고 따로 톡방이 있더라고요. 캡처해서 보내드릴게요. 곧 여러 장의 사진이 전송됐습니다. 그 안에는 충격적인 대화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캠핑 때는 우리끼리만 따로 시간 내자. 애들 친정에 맡기고 1박 2일로. 좋아. 이번엔 제대로 쉬고 싶어. 그 대화의 참여자는 B씨, 제 아내, 그리고 C씨였습니다. 세 명이 따로 방을 만들어 대화하고 있었던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남편 눈치 안 챌까? 괜찮아. 우리 남편 눈치 없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의심 안 했어. 제 아내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저를 비웃는 내용이었죠.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냉정해졌습니다. 이제는 감정적으로 대응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해야 했습니다. 저는 B씨 아내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면 충분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다음 캠핑은 8월 말이었습니다. 그때까지 한 달 정도 남아 있었죠. 그 한 달 동안 저는 더 많은 걸 준비했습니다. 변호사도 알아봤습니다. 상담을 받으러 갔을 때 변호사는 제가 가진 증거들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어요. 위자료 청구도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상간 소송도 가능하고요. 상간 소송. B씨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었습니다. 저는 그것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허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제 인생인가 싶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평범한 가정이었는데 이제는 소송 준비를 하고 있다니요. 하지만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와버렸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아이들과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여보 왔어? 회식이었어? 응, 좀 늦었지? 괜찮아. 밥 남겨뒀으니까 먹어.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더 이상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참, 다음 달 캠핑 날짜 확정됐어. 8월 마지막 주. 그래? 어디로 가는데? 이번엔 특별해. 1주년 기념이래. 작년에 동호회 만들어진 지 딱 1년 되는 날이거든. 1주년 기념? 응. 좀 큰 캠핑장 잡았대. 다 같이 파티도 하고. 아내는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1주년 파티. 완벽하네. 그날이 바로 모든 걸 끝낼 날이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증거를 공개하고 진실을 밝히는 거죠.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좋네. 그날 꼭 가야겠다. 당연하지. 우리 가족 다 같이 가야지. 아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얼마나 오래 갈지는 모르겠더군요. 8월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준비를 맞춰가고 있었습니다. 8월이 시작되고 아내의 태도는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예전엔 그래도 조심스러웠다면 이제는 거의 신경도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을 거실에 두고 화장실에 가거나 통화할 때 방문을 닫지 않기도 했습니다. 마치 들켜도 상관없다는 듯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내가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 거실 소파에 휴대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화면이 켜져 있었고 메시지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비읍이응비읍이었습니다. 1주년 파티 때 뭐 입을 거야? 나 새 옷 샀어. 저는 그 메시지를 보고 조용히 웃음이 나왔습니다. 캠핑 파티에 입을 옷을 고민하다니. 이건 단순한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특별한 날이었던 거죠. 며칠 후 아내는 쇼핑을 간다며 외출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집에는 저 혼자였습니다. 저는 아내의 노트북을 켰습니다. 비밀번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생일이었거든요. 최근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여름 추억이라는 이름의 폴더가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수십 장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대부분 캠핑장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단체 사진, 아이들 사진, 풍경 사진. 하지만 그 사이에 이상한 사진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B씨와 단둘이 찍은 셀카였습니다. 차 안에서 찍은 것 같았는데 둘 다 웃고 있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제가 출장 갔던 주말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 사진이었습니다. C씨와 함께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카페 테라스에서 찍은 것 같았는데 아내가 C씨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B씨만이 아니었습니다. C씨와도 뭔가 있었던 겁니다. 저는 더 자세히 사진을 살펴봤습니다. 메타데이터를 확인하니 장소 정보도 남아 있었습니다. 한 사진은 서울 근교의 작은 펜션이었고 다른 사진은 인천 쪽 해변이었습니다. 모두 제가 모르는 장소였습니다. 아내가 언제 이런 데를 갔지?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그때 아내는 친구를 만난다고 했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이 힘든 일이 있어서 위로해 주러 간다고 했었죠. 저는 믿었습니다. 의심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친구를 만난 게 아니라 다른 남자를 만난 거였습니다. 저는 그 사진들을 전부 USB에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B씨 아내에게 연락했습니다. 혹시 C씨에 대해서 아는 게 있으세요? C씨요? 왜요? 제 아내가 C씨랑도 뭔가 있었던 것 같아서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실 저도 의심했어요. 예전에 C씨 차에서 제 남편 선글라스를 본 적이 있거든요. 왜 거기 있냐고 물었더니 캠핑 때 빌려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상했어요. 그 선글라스는 캠핑 가기 전주에 산 거였거든요. 그럼, 네. C씨랑도 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 전체가 그런 관계인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이건 단순히 두 사람의 불륜이 아니었습니다. 동호회 전체가 얽혀있는 복잡한 관계망이었던 겁니다. 1주년 파티 때 전부 공개할 겁니다. 같이 하시겠어요? 네. 저도 준비할게요. 우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파티날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증거를 공개하는 거였습니다. 사진, 녹음 파일, 메시지 캡처 모든 걸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8월 마지막 주가 다가왔습니다. 아내는 점점 들떠 있었습니다. 새 옷도 샀고 미용실도 다녀왔고 심지어 네일아트까지 받았습니다. 1주년 파티라고 특별한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응, 그동안 같이 했던 시간 기념하는 거잖아. 사진도 많이 찍을 거고 영상도 만든대. 영상? 응, 그동안 찍었던 사진들 모아서 추억 영상 만들기로 했어. 아내는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추억 영상? 좋아. 나도 하나 준비해야겠네. 저도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찍었던 영상, 녹음 파일을 음성 파형으로 변환한 영상, 그리고 아내 노트북에서 찾은 사진들. 모든 걸 하나로 편집했습니다. 편집하면서 여러 번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 속 아내는 제가 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남자 옆에서 웃고 손을 잡고 행복해하는 그 사람은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내 아내가 맞나? 몇 번이고 자문했지만 답은 하나였습니다. 이게 진짜 모습이었던 거죠.
제가 모르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캠핑 전날 밤 아내는 짐을 꼼꼼히 챙겼습니다. 평소보다 옷도 많이 챙기고 화장품도 더 챙겼습니다. 이번엔 2박 3일이야. 길게 쉬다 오자. 그래, 좋아. 저도 짐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제 가방 안에는 다른 것도 들어 있었습니다. 노트북, 프로젝터 연결 케이블, 그리고 USB. 모든 증거가 담긴 USB였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캠핑장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아내는 계속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단체방인지 개인톡인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메시지가 오는 것 같았습니다. 뭐 그렇게 바빠? 응? 아, 준비할 게 많아서. 1주년이라 다들 준비하는 게 많거든. 아내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랑 연락하는지요? 캠핑장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였습니다. 이미 여러 가족이 와 있었고 중앙에 큰 테이블과 의자들이 세팅돼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 파티를 위한 준비였죠. B씨가 다가왔습니다. 형님, 어서 오세요. 오늘 특별한 날이죠? 그러게요. 벌써 1년이네요. 맞아요. 우리 오래오래 같이 해요. B씨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오늘까지일 거라는 걸 그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본격적으로 파티가 시작됐습니다. 고기를 굽고 케이크도 준비했고 샴페인도 터뜨렸습니다. 아이들은 풍선 놀이를 하고 어른들은 웃으며 건배했습니다. 자, 1주년 축하해요. 우리 오래오래 함께해요. 모두 잔을 부딪혔습니다. 분위기는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말했습니다. 추억 영상 볼까요? 좋아요. 빨리 봐요. 프로젝터가 준비됐고 스크린이 펼쳐졌습니다. 누군가 노트북을 연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도 있는데 같이 볼까요? 오, 형님도 준비하셨어요? 네,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저는 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USB를 꽂았습니다. 아내가 이상한 눈빛으로 저를 봤습니다. 뭔가 느낀 것 같았습니다. 여보, 그게 뭔데? 곧 보면 알아. 저는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켜지면서 영상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평범한 캠핑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웃으며 봤습니다. 하지만 곧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화면에는 계곡 옆 벤치에 앉은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아내와 B씨였습니다. 손을 잡고 있는 모습,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사람들의 웃음이 멈췄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계속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B씨가 계곡 옆에서 대화하는 모습, 어깨를 기대는 모습, 그리고 손을 꼭 잡고 웃는 모습까지. 누군가 숨 쉬는 소리만 들릴 뿐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카페 테라스였습니다. 아내와 C씨가 나란히 앉아 있었고 아내는 C씨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습니다. 날짜와 장소도 함께 표시됐습니다. 이게 뭐야?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C씨의 아내였습니다. 영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음성 파형과 함께 대화 내용이 자막으로 나왔습니다. 다음 캠핑 때는 우리끼리만 따로 시간 내자. 좋아. 애들 친정에 맡기고 1박 2일로. 근데 남편 눈치 안 챌까? 괜찮아. 우리 남편 눈치 없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의심 안 했어. 제 아내 목소리였습니다. 너무나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이건 뭐야? 당장 꺼. B씨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노트북을 끄지 않았습니다. 다 보고 나서 말합시다. 영상은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갔습니다. 단체 채팅방이 아닌 따로 만든 대화방 캡처였습니다.
B씨, 제 아내 C씨 3명만 있는 방이었죠. 이번엔 좀 더 멀리 가자. 아무도 모르는 대로. 호텔 예약할까? 좋아. 이번엔 제대로 쉬고 싶어. 메시지 내용이 화면에 크게 표시됐습니다. 날짜와 시간까지 전부 찍혀 있었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검은 화면만 남았고 캠핑장은 죽은 듯이 조용했습니다. 아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짓이냐고? 진실을 보여준 거지.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너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오래됐어. 글램핑 때부터. 그럼 왜 진작 말 안 했어?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으니까 당신이 발뺌할 수 없을 정도로. B씨의 아내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B씨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 진짜였어? 아니야, 이건 오해야. 설명할게. 오해? 저게 다 오해라고?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동시에 단호했습니다. 난 진작 알고 있었어. 하지만 증거가 없어서 참았어. 이제 다 봤어. 더는 못 참아. 그녀는 손을 들어 B씨 뺨을 때렸습니다. 찰싹 소리가 캠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C씨는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딜 가려고? 설명 안 할 거야? 저기, 나는 뭐? 나는 몰랐다고? 억울하다고? C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떨구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려 했고 어떤 사람은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우리 따로 얘기하자. 제발. 무슨 얘기를 더 해? 다 봤잖아. 제발.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아이들 생각은 당신이 했어야지 이런 짓 하기 전에.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감정이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아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야? 그게 다야? 나도 모르겠어. 왜 그랬는지. 정말 미안해. 아내는 계속 울었지만 제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봤고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B씨 아내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결정할 수 있었어요. 저도요. 같이 해주셔서 고마웠습니다. 우리는 짧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끼리의 연대감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가겠습니다. 저는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깨워 차에 태웠습니다. 졸린 눈으로 엄마는? 이라고 묻는 아이에게 엄마는 조금 있다 온대라고 말했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로 캠핑장을 봤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고 B씨는 자기 아내와 언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C씨는 이미 자기 차로 도망치듯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모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쌓은 거짓의 탑이 무너진 것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이들은 차 안에서 잠들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끝난 겁니다. 완전히요. 집에 도착해서 아이들을 재우고 나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내였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계속 울렸지만 계속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문자가 왔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한 번만 용서해줘. 제발. 읽고 나서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없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아이들 아침을 차려주고 학교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연차를 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갈 예정이었습니다.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을 설명했고 영상 파일과 모든 증거를 전달했습니다. 충분합니다. 이혼 소송 진행하시겠습니까? 네. 상간 소송도요? 네. B 씨를 상대로요.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지만 돌이킬 생각도 없었습니다. 며칠 후 아내에게 등기가 도착했습니다. 이혼 소송 서류였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가 집으로 왔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이야? 아내는 서류를 들고 물었습니다. 그래. 진짜 이렇게 끝낼 거야? 이미 끝났어. 당신이 끝낸 거야.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안 돼. 더는 못 믿어. 아내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아이들은 내가 키울 거야. 안 돼. 그럴 순 없어. 당신이 포기하면 쉬워. 안 그러면 법정에서 더 힘들어질 거야. 아내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죽은 감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내는 집을 나갔습니다.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혼자 남은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아이들은 잠들어 있었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문득 눈물이 났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슬퍼서도 아니라 그냥 허무해서였습니다. 이게 내 인생인가? 결혼 8년, 아이 둘 그리고 끝.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혼자 살아가야 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요. 그게 제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시간은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빠르기도 하고 느리기도 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하루를 버텨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밤에 잠들 때는 오늘도 어떻게 지나갔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설명하는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아빠, 엄마는 언제 와? 엄마는 지금 좀 쉬고 있어. 왜? 아파? 응, 마음이 좀 아파서. 아이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이들도 뭔가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달라진 걸요. 법적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습니다. 아내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가 제시한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양육권은 제가 갖고 면접권은 아내에게 주되 제 동의하에만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재산 분할은 법정 기준대로 했지만 위자료는 청구했습니다. B 씨에 대한 상간 소송도 함께 진행했죠. 한 달쯤 지났을 때 아내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손편지였습니다. 봉투를 열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그 말밖에 할 수 없어. 변명하고 싶지 않아. 다 내 잘못이야. 왜 그랬는지 나도 모르겠어. 외로웠다고 말하면 핑계처럼 들릴까봐 두렵고 그렇다고 다른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야. 그냥 순간의 감정에 휩쓸렸고 그게 반복되면서 돌이킬 수 없게 됐어. 아이들한테 미안해. 당신한테도 미안해.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알아. 다만 아이들만큼은 잘 부탁해. 편지는 짧았습니다. 그리고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으니까요. 편지를 접어서 서랍에 넣었습니다. 언젠가 아이들이 크면 보여줄 생각이었습니다. 엄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권리가 있으니까요. B 씨 아내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저도 소송 진행 중이에요. 아이 데리고 친정에 왔어요. 다시는 그 사람 안 볼 거예요. 잘 결정하셨어요.
고마워요. 덕분에 용기 낼 수 있었어요. 우리는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로를 위로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가을이 왔고 날씨도 선선해졌습니다. 동호회는 당연히 해체됐습니다. 그 후로 캠핑을 가본 적은 없습니다. 아이들이 가고 싶다고 했지만 아직은 준비가 되지 리오거나이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갈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이혼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에 갔을 때 아내도 와 있었습니다.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고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아내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잠깐만. 돌아봤습니다. 아내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아이들, 볼 수 있을까? 나중에 연락해. 언제? 아이들이 준비됐을 때.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작은 흐느낌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에 타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법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이들이 물었습니다. 아빠, 어디 갔다 왔어? 응, 중요한 일 보고 왔어. 엄마는? 엄마는 이제 우리랑 따로 살 거야. 왜? 아빠랑 엄마가 헤어지기로 했어. 큰아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우리 잘못이야?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아니야. 절대 너희 잘못 아니야. 어른들 문제야. 너희는 아무 잘못 없어. 그럼 왜? 사람은 가끔 함께 살 수 없게 돼. 하지만 아빠는 너희 항상 사랑해. 그건 절대 안 변해. 아이는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어색했습니다. 혼자 아이들 밥을 차려주고 씻기고 재우는 것까지.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했습니다. 다행히 회사에서 이해해 주었고 3개월간 휴직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공원에도 가고 영화도 보고 외식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도 엄마를 찾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어느 날 아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들 보고 싶어. 한 번만 볼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물어봐야 할까 아니면 제가 결정해야 할까? 결국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엄마가 너희 보고 싶대. 만나고 싶어? 큰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보고 싶어. 그래. 그럼 주말에 만나자. 주말에 아이들을 데리고 공원으로 갔습니다. 아내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보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아이들이 달려갔고 아내는 아이들을 꼭 안아줬습니다. 저는 멀찍이 떨어져서 지켜봤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아이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빠, 엄마가 미안하대. 그래. 엄마 많이 울었어. 그랬구나.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이들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렸을 때 아이들과 함께 눈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웃으며 뛰어놀았고 저도 같이 웃었습니다. 이제 괜찮아질 거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혼자 앉아 있는데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그날 의심하지 않았다면? 모르고 살았다면?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게 된 게 맞았습니다. 거짓 속에 사는 것보다 아픈 진실을 아는 게 나았습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언젠가는 다시 웃을 수 있을 겁니다.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겁니다. 아내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어쩌면 영원히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더 이상 그 일에 묶여 있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과거는 과거로 두고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봄이 오면 아이들과 함께 여행을 갈 계획입니다. 바다로 산으로 어디든 좋습니다. 새로운 추억을 만들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아이들이 다 컸을 때 이 모든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아빠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지만 어떻게 이겨냈는지요. 그때쯤이면 저도 완전히 회복돼 있겠죠.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아직 아프지만 그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를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눈 감지 마세요. 확인하세요. 아프더라도 진실을 아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잘못한 건 당신이 아니니까요. 끝까지 자신을 지키세요. 무너지더라도 다시 일어서세요. 저처럼요.